예, 오늘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시각으로 지난 16일 영국 프리미어 리그 개막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시즌 첫 골을 시원하게 쏘아 올렸습니다. 팀의 첫 승리를 가져다 준 매우 값진 골이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손흥민 선수의 첫 골만큼이나 6만여 관중석을 꽉 채우고 있는 노마스크 시민들의 모습에 더 놀랐을 것입니다. 무능한 정부의 백신 확보 부족으로 저녁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임조차도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영국도 예외가 아니지만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영국의 소비 판매는 올 3월 이후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영국이 일상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충분히 확보된 백신 때문입니다. 영국은 8월 14일 기준 약 60%가 완전 접종을 마쳤습니다. 1차 접종률도 70%에 이릅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및 PCR 검사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완전 접종자 비율은 16일 기준 겨우 19%이며 1차 접종자도 43.6%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을 여전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만 제때 확보되어서도 우리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야행성도 아닌데 저녁 10시 이후에는 식당 문을 닫게 하고 오후 6시 이후에 3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시키는 사실상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미 귀족이 되어 있는 민주노총의 8,000명 집회에는 길을 다 터주면서도 생존의 기로에 서서 살려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하기 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야 차량 1인 시위는 막아서고 있는 터무니없는 정치 방역 횡포를 그동안 일삼아 왔습니다. 이런 내로남불 방역 수칙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견되는 민생 파괴 바이러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민생 파탄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있는 세력이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우리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강성 친문표를 구걸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외치고 있습니다. 조국과 함께하겠다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나 음식 맛 선전하던 인물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알박기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들 중 누구가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민생 파괴 바이러스를 탈피하기 어려울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표 민생 파괴를 막아내는 백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당 후보자들과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 모두는 이 시대적 사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 또한
문재인 정권의 무능, 반칙과 특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문재인표 민생 파괴의 변이 바이러스가 탄생하도록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면 역사의 대역죄인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일신, 우일신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현진 최고의 말씀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최고위 다시 당원들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말씀들을 듣고 오늘 최고위 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먼저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국민의당과의 그 합당 결렬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렇지만 우리의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향한 결승점은 내년 3월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열린 자세로 우리 야권 통합과 또 정권 교체를 위한 함께 손 맞잡고 나아가는 그런 협력의 자세는 국민의힘은 열어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내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당대표 그리고 저희 최고위원 모두가 당원과 국민들께 모든 후보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근사한 대선 경선의 무대를 만들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의당과의 이 합당이 지금 어려워진 시점에서 물론 복당, 입당, 합당 이 세 가지의 약속 중 한 가지는 당장 지키기가 어려워졌지만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정권 교체의 그 힘을 국민의 힘에 실어줘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쏠리고 있음을 저희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중에 저희가 굉장히 치열하고 뜨거운 논쟁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자칫 파열음이나 불필요한 잡음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은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굉장히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적 공당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1인 정당도 아니고 또한 당장 유력하다는 후보 한 분에 맞춰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선 무대를 만들 저희 생각도 없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대표를 비롯해서 후보들께서 언론을 통해서나 조금 다투는 듯한 모습이 비춰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당원들의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국민의힘 우리 당에는 당헌 당규라는 불가역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 당헌 당규상의 절차적인 민주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당의 주인은 당원들 아니십니까? 당원들에 의한 선출로 당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최고위 지도부가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책임을 가지고 있고 경선 룰과 일정, 세부 규정 등 선관위 결정사항과 최고위 의결사항을 거쳐야 한다는 이러한 절차적인 민주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의 공정성,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칙을 절대적으로 준용하고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정확한 규정과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두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놓으시고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에 국민들께 멋진 무대를 만들어드리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논란에 관해서는 저희가 당원 당규상의 그런 명목들 그리고 명분들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번 안철수 대표께서 서울시장 선거 때 출마 선언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서울시장 선거는 합심하여 승리했습니다. 내년 대선 정권 교체라는 최종 목표가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유불리를 정권 교체보다 앞서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의 시간이 늦어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정권 교체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요구를 안철수 대표께서 잊지 않고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내년 대선 시간표를 보면서 다시 손과 손을 맞잡고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묶고 엄중한 심정으로 함께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어떤 희생이나 협력에도 소홀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결국 정권 교체의 중심축으로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큰 발걸음으로 의연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당내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당원들께서 국민들께서 그 염려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여의도 정치 영역에서 많은 그 불협화음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한 걸음씩 봉합하면서 또 나가는 것이 또 정치이고 또 국민의힘 그 지도부가 정권 교체라는 그 시대적 사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모였으니 또 봉합하면서 미래로 한 발자국씩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단독 일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나 사회적 공론화 절차도 없이 사회 각계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독 일반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을 포함해 언론계, 국내외 언론단체, 학계 등의 비판과 우려가 거세지자 민주당은 지난 12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론중재법 내용 자체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법을 처리하는 과정조차도 반민주적입니다. 독단, 독선, 독주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령 대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 도종환 위원장이 오늘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단독 일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코로나 위기를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여 최근에는 2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인구는 고작 19%에 불과합니다. 모더나 8월 공급 물량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부 대표단이 모더나 본사까지 방문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도 없이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선진국들이 부스트샷을 도입하는데 가속화하면 백신 수급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고 우리나라는 역대급 백신 가뭄에 시달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상과는 거리가 먼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 자화자찬과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을 믿을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 지침으로 국민의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 기준은 올해 2월부터 지난 13일까지 6개월 동안 무려 3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이었던 기준이 혈전증 논란으로 인해 30세 이상으로 또 5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가 지난 13일 자녀 백신에 한하여 30세 이상 희망자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접종 연령 기준은 안정성 등 객관적,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이렇게 자주 변경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고무줄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백신 확보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등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현실과 동떨어진 나홀로 자화자찬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백신 확보에 국가 총역량을 결집시키고 현재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해 백신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해 추경사업, 신규사업 및 예비비 사업, 국민공분사업, 법률 지침 위반 사업과 혈세 낭비 사업 등을 적시한 2020 회계년도 5대 분야 결산 100대 문제 사업을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결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문정부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완결판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오늘 김성은 예결위 간사가 11시에 소통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간첩단 활동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사건이 국가정보원에서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을 맡을 청주지검이 최근 수사력 보강을 위해 대검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검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충북 동지회 사건은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이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검사를 충원해 주는 게 그렇게 무리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수사를 탐탁하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안 수사를 비롯한 각종 수사의 경험이 풍부한 김오수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의 실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검사의 수가 태부족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번 간첩단 사건의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청주지검에서 요구하는 수사 인력을 즉각 파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 재미동포분들의 말씀을 듣고 한인 기업인들, 기후변화 전문가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우선 미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조기 백신 수급 실패에 대해서 대체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고 들었던 내용 중 가장 개탄스럽게 느껴졌던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의 형성만이 코로나 방역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백신 수급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K-방역이라 자화자찬만 해왔습니다. 이런 정부의 무능함이 내수경제 악화와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살펴볼 수 있는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13일 기준 미국의 백신 완전 접종률은 약 50%이며 한국의 백신 완전 접종률은 약 18%입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이 원동력이 된 미국의 일상은 대한민국의 일상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심야에도 여러 명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심지어 수만 명이 관중이 운집해 메이저리그 경기를
마스크 착용 없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백신 수급에 실패한 한국은 어떻습니까? 특히 최근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은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미교포분들은 대한민국의 헬스클럽에서는 런닝머신을 시속 6km/h 초과해 뛸 수 없고 120ppm을 초과하는 속도의 노래를 틀 수도 없다는 사실에 어느 나라 정책이 그렇게 말도 안 되냐고 되물었고 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웃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8일 한국은 초기 백신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결과가 최근 비참할 정도로 뚜렷해졌다라고 말했으니 외신들 눈에도 정부의 코로나 대처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개혁위원장 등 미 연방 하원 의원 14명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백신 스와프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조차 이토록 한국의 백신 수급을 걱정하는데 도대체 한국 정부와 여당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K-방역을 되뇌이며 정신승리만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5월 박진, 최영두 의원께서 백신 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해 백신 스와프를 강력히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백신을 구하기 위해 일말의 노력이라도 하고 있기는 한 겁니까? 도대체 백신을 못 구하는 것입니까? 안 구하는 것입니까? 또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분들과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분들의 자가격리 면제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처럼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엔 14일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지만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분들은 추가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14일간 자가격리를 거쳐야 합니다. 모더나, 화이자, 얀센 등의 백신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모두 같은 백신인데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국민과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국민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신 수급을 제대로 못하니 백신 접종 주권이라도 찾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K방역입니까?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관련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년간 아프간에 주둔하던 미군이 철수를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아프간 카불 공항에는 탈레반이 수도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 나라를 탈출하고자 하는 아프간 국민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륙하는 비행기를 붙잡고 있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며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외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 소중한 자유가 어떻게 당연해졌는지를 우리 모두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습관이 다른데 김원우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비호 천가를 부른 데 이어 올해는 비문 세력을 친일 세력인 것처럼 선동하는 분열적 행태를 계속했다. 권력에 아부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김 회장의 연설 내용이야말로 국민통합과 공화주의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모욕하는 행태다. 김 회장은 광복절 기념식을 국민 분열을 획책하는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김 회장의 연설 내용이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됐다는 사실이다. 김 회장과 문재인 정권이 국민 분열의 공모 관계라는 얘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의 이번 광복절 기념식 기념사 내용은 사전에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김 회장이 기념사를 사전 녹화하는 자리에는 탁현민 의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참관했다고 한다. 국민 분열을 꾀하는 김 회장의 기념사는 감독 문재인 청와대, 주연 김원웅이라고 할 만하다. 광복 회장이 광복절 기념사를 하는 것은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 회장이 재헌절 기념사를 해오던 것과 같은 전통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 헌정 회장의 재헌절 기념사는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빠져버렸다. 16일 헌정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17일 재헌절 당시 유경연 헌정 회장이 기념사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싸움 붙이는 일은 그만둬 달라고 쓴소리를 하면서 국민통합을 강조하자 그 다음 해부터는 재헌절 행사 식순에서 헌정 회장의 기념사를 아예 배제시켜버렸다는 것이다. 올해 7월 17일 재헌절 때도 김일륜 헌정 회장의 기념사는 생략됐다. 헌정회 관계자는 올해 재헌절을 앞두고 헌정회가 헌정 회장의 기념사를 환원시켜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다. 이런 것이 문재인 정권의 공정인가? 문재인 정권의 국정기조는 국민 분열인가?
우리는 해방 이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희한한 문재인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상식이 거꾸로 선 나라, 공정이 뒤집힌 나라, 법치가 도둑맞은 나라. 지금 이 시대 최고의 정치 혁신이 정권 교체인 이유다.